자, 임진왜란, 통상 우리 임진왜란 그러는데, 우리가 좀 자존심이 좀 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임진년에 애놈들이 와서 난을 피웠다. 실은 조선과 일본의 전쟁입니다. 그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최근에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는 임진왜란, 뭐 정유재란, 병자호란 이렇게 하지 않고 뒤에 전쟁 글자를 좀 붙이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통상 임진왜란이 좀 실은 엄연히 따지면 전쟁이죠. 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보세요. 제일 먼저 할 게 여기 뭐냐면,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난이도를 좀 올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가 가장 어렵죠. 왜? 이걸 전체를 내가 한눈에 다 스캔해서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요게 나오면 여러분 되게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후관계를 가장 먼저 물어봅시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내용이에요. 네. 내용은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가장 어려운 게, 공부할 때 좀 이렇게 선후관계를 좀 잡으세요. 이제 난이도 어려운 것부터 할 게 아니라 쉬운 것부터 먼저 가라는 얘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선후관계를 잡으라는 얘기야. 자, 1592년 4월 갑니다. 부산진이 함락됐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 주둔지를 얘기해. 부산에 있는 군사 주둔지가 함락되었다. 이때 장군이 정발입니다. 정발 밑줄 긋습니다. 두 번째 밑에 가봐. 두 번째가 동래성입니다. 동래성에서 송상인이 패배합니다. 송상인이 밑줄 그어봐요. 가장 함정파기 좋은 게 뭐겠어? 정발과 송상인을 바꾼단 말이야. 사람 일을 바꾼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역사 공부하다 보면 암기할 부분이 가끔 필요하거든요. 그죠? 선생님 주로 이제 90%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 10%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할 때 사람을 두 개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부산진의 정발, 동래의 송상인. 선생님들이 알지 여러분 다 못 외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만 외우면 돼요. 우리는 임진왜란을 부정하고 싶지 않나? 그치? 우리가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그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전쟁이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나? 네. 부산진의 정발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만 외우고 나머지는 송상인, 동네가 되게 자연스럽게, 그죠? 그렇잖아. 이렇게 공부하라고. 네. 수험생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선생님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를 다 꿰뚫고 있어야 되니까. 잡으시면 돼.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지를 상륙하였다. 우리는 얼마라고 그랬죠? 10만. 우리는 10만. 저거 보겠다. 우리는 10만이야. 조선은 10만이야. 이 군사배치를 뭐라고 그랬어? 진관이야? 재승방역이야? 재승방역이야. 군사를 일선에 이제 올인해놨죠. 도박 용어입니다. 올인해놨잖아요, 그죠? 네. 올인해놨는데 10만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20만원 이길 수 없잖아요.
그 숫자는 엄청난 숫자이긴 하지만 일본 애들 20만 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었다는 거. 그 대표적인 군사 배치가 뭐냐 물어본다면 제승방력이다. 제승방력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뭘 바꿔야 되겠지. 뭐를 바꿔야 돼? 제승방력 체계에서 진관 체제로 바뀝니다. 전쟁 도중에 바꿔야 됩니다. 네. 왜? 진관 체제 배치가 어디 배치해? 이선에 배치하지. 장기전에 유리해? 단기전에 유리해? 장기전에 유리하잖아. 어떻게 좀 잡혀야 되겠지. 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다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동래성 함락 송상현 3,000명의 병력으로 일본군 고니시 유키나와 3만 명이 패배하였다. 그 다음이 충주 탕금대요. 이거 별표 가야 됩니다. 색깔 이미 포인트 칠해져 있죠. 충주 탕금대 신립장군입니다. 신립장군. 우리 책에 가장 잘 나온 인사가 신립장군이 어디서 패했는지 끊임없이 물어본다고? 신립장군에 관련된 부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립.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패전, 결국은 자결하고 말하는데요. 실패한 원인이 가끔 물어보죠. 전술의 실패입니다. 전술의 실패. 자, 일본의 주력 무기가 뭘까요? 조총이죠. 그럼 우리 조선의 주력 무기는 뭔가요? 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을 뽑아서 쏘는데 10초 안쪽으로 쏠 수 있다는 거야. 전에는 30초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총이라는 건 뭐냐면 그 방아쇠 당기는 부분에 방아쇠 당기는 무총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심지를 뽑아서 불을 붙여서 여기서 불이 쭉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이쯤 왔을 때 도착했으면 방아쇠를 당기는 거거든. 이게 시간이 딜레이 타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활을 뒤에 빼서 장전을 당기고 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거야. 이 계산법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다고 생각하고 전술 실패라는 얘기는 평지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평지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장기전을 하는 게 주로 주특기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군대 숫자는 적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명의 청야전투를 해야 되는데 들판 태우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장기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어. 자신감이 결국은 패배를 가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신감이죠. 싸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져요, 이게. 조심조심 접근해서 하는 방법인데 실패한 부분 중에 하나 신립이에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충주가 무너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울이 무너지는 것은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충주하고 서울은 어떻게 해요? 1시간이면 가요. 버스 타고. 수영장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안 막히면요. 그래서 충주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선조가 튄 거예요. 개성으로. 그 다음에 얘들이 충주에서 발로 서울 올라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왕은 개성에서 서울과 개성은 뭐예요? 1시간도 안 걸려요. 차 타고 가면. 개성은 평양으로. 평양에서 우주까지. 우주에서 어떻게 압록강 건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왕이 아니잖아요. 도망가면 폐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약간 비겁한 행동을 했던 인물. 되게 비판 많이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선조가요. 4월 30일 선조가 서북지방으로 피난. 서부로 피난 갔다는 얘기,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개성, 평양, 우주로 순차적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는 가로열고 개성, 평양, 우주. 네, 서북지방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5월 20일. 한 달 됐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서울이 함락. 서울이 함락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경복궁이 불타죠. 네, 경복궁이 불타고 서울 시민들이 엄청난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죠. 특히 여인과 어린아이들 희생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전애들이 노획물을 가져가서 전쟁의 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죠.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기 있죠. 기를 잘라서 노획물로 쓰고 있죠. 왜? 전쟁이 끝나고 자기 나라 본국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전공을 채웠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떻게? 길을 잘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 쇠꼬챙이에 꽂아가지고 허리춤에 메고 다니는 거야. 줄렁줄렁. 무슨 노획물처럼.
뒤에 사람이 앞에 잘라버렸잖아. 그럼 옆에 뒤에 사람 따라면서 오른쪽 길을 잘라버리는 거지. 여기가 탁 차고 다니는 거지. 그럼 난 뭘 자르지? 뒤에 사람. 코가 있네. 코를 확 잘라버리는 거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서울의 시내는 요 양귀와 코가 잘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도 이게 잘리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그죠? 봉합 접합수술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게 그 당시에 임질이라는 우리 서울 시내 풍경이었어요. 잔인하지 않나요? 그걸 잘라가지고 일본에 노획물을 가져왔다 보고하고 신고하고 포상을 받고. 그럼 그걸 먹을 수 있는 고기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한 곳에 다 땅을 파가지고 엄청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어요. 일본에 가면 그거 있어요. 가끔 우리 이제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참배하죠. 임질하는 때 희생됐던 사람들이 커다란 긴 무덤을 만들어 놨거든요. 네. 5월 4일 옥포해전 첫 번째 전투죠. 자, 봐봐. 우리 요즘에 이순신에 대한 영화가 되게 나오면 히트를 치죠. 결과를 다 아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내용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다 보잖아요. 그죠? 네.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전투 순서 물어볼 때 가끔 나오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구분해야 되겠지. 그죠? 순서 물어보죠? 이렇게 오라고? 옥사당당한가? 옥사당당한가? 옥포해전, 뭐예요? 첫 번째 전투라고, 옥포해전. 사천해전, 최초로 거북선이 등장하죠. 당항포, 당포. 당항포는 1차 했고 2차 했고도 그럽니다. 일단 당항포. 한산도에서 유명한 한산대첩 있죠. 한산대첩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뭐가 있을까요? 하익진 전법이겠죠. 이렇게. 하익진 아시죠? 새 학이 날개를 쭉 펴서 에워싸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법.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뭔가요? 이거죠, 맞죠? 그럼 앞전에 개봉한 영화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응? 예. 명량해전 여기에요. 총탄 맞았죠? 전투 중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콩글리시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노하시오. 노하네요? 뭘까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무슨 전투?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잖아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시오. 콩글리시 하자고. 노하시오. 알리지 마시오. 이렇게 하자고. 그럼 이제 여러분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 아니라고 이제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 임질이라는 영화 보고 왔는데 뭔데? 명량해전. 맞아 틀려? 크게 보면 맞아. 그지? 크게 보면 안 돼. 우리 이제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이 어떻게 임질이 아니라 전쟁이 여기 휴식기가 있잖아. 이게 휴전기가 있잖아. 그리고 다시 재개된 게 정유전이랑 정유재란이란단 말이야. 그래서 명량해전 구분 일단 먼저 하라고 이렇게. 초등학생 아니야 여러분들? 임질이랑 정유재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아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공부에 제대로 돼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어서 갑니다. 5월 29일 사천해전 나왔죠? 거북선처럼 상호하죠? 6월 13일 평양성 함락 별표. 평양성 함락 선조국 의주로 피신. 이제 압록강만 넘으면 끝나는 거죠. 명나라 원군 일진 도착. 명나라 원군 일진 도착. 전황의 반전. 예, 전쟁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명은 우리나라가 좋아서 온 게 아니죠. 일본의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디예요? 명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평양 왔다면 우주 오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주 와서
압록강을 건너면 끝나는 거잖아요. 전쟁이 그 전쟁 진원지가 한반도가 아니라 중국 본토로 갔을 경우 피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엔 자기 군인이 와서 전투에 참여하고 이기면 이기고 지면 지는 거 훨씬 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턴 원치 않든 간에 자동 개입될 수밖에 없었어요. 7월 8일 이순신 장군 한량을 봅시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한산도 대첩 여기 있습니다. 하기진전법. 곡창지대를 보존했다. 곡창지대를 보존했다. 곡창지대가 어디예요? 호남평야예요. 호남평야. 호남 지방을 지켜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치전투, 충청도 금산 전투, 권율과 황진, 전라도 진출을 저지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곡창지대를 보존한 거야. 왜냐면 오늘날의 전라도 쪽이 가장 곡식량이 많았던 동네란 말이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투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그지? 얘네들이 오고 난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왕이 서울에 있잖아. 그러면 서울을 점령하면 끝나는 거잖아. 즉해서 왕 잡으면 끝나는 거야. 전쟁이라고 한 게. 상대방 캡틴 잡으면 끝나는 거지. 얘들이 부산에 와서 이렇게 간다고. 경상북도로 이렇게 첫 번째 노선이 이렇게 서울로 가려고 하는 첫 번째 노선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애들이 이렇게 호남을 가려고. 여기는 왕을 잡기 위한 방법이고, 호남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곡창지대, 즉 전쟁이 장기화돼서 어떻게 군량미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렉트로 충청도를 향해서 서울로 가는 노선을 3개를 정했다고 이렇게 분대를 3개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되게 경상북도 지역. 여기 봐봐, 여기 문경세제까지 온다고 이렇게. 문경세제까지 자연스럽게 거침없이 갑니다. 그 충주도 어떻게 아까 신립장군 격파시켜버렸잖아. 조총 부대 가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부대, 이 애들이 호남을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 여기 경상남도를 거쳐야 어떻게? 전라도 쪽으로 갈 수 있잖아, 그지? 경상남도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했죠. 일본이 상상하지 못한 농민 의병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그 전쟁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전쟁은 계속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자, 인천에서 며칠, 서울에서 며칠, 뭐 파주에서 며칠, 고양시에서 며칠, 뭐 김포에서 며칠, 이런 식으로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자꾸 딜레이 되면 전투가 되게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군량미가 장기제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탄약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쟁이 되게 힘들어져요. 장기제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의병이 나타난 거예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기 전에 모든 정해놓은 걸 다 파악하고 왔어요. 군사가 어디 배치되고 몇 명이고 지네들 주력 무기가 뭐가 다 파악했다고. 군사정보를 다 빼갔다고. 하나 파악 못한 게 의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군인과 군인이 싸워요.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군인만 나온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 다 나가는 거야. 네? 남자처럼 생긴 애들 다 나가는 거야. 청소년부터 할아버지가 다 나가는 거야. 하다 보면 죽창을 들고라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이라도 죽이고 우리 가족, 우리 땅을 지키겠다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힘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예요. 왜일까요? 의병이 중간중간에 뭐죠? 이게 하는 애들이 게릴라전에 소수진을 가지고 치고빠지고. 왜? 내가 우리 동네 지형지번을 되게 잘하는 거거든. 그럼 전쟁이 어떻게 될까? 지네들 계획대로 갈까 안 갈까? 가장 무서운 딜레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딜레이가 되면 어떻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일본 군인들의 사기 저하. 두 번째, 군량미 떨어져요. 전쟁 물자. 그 다음에 전쟁에 필요한 학위라든가 요즘 같은 그런 무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질도 떨어지고 보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 두 번째 업적이 뭘까요?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정리를 했던 이분이죠. 제너럴 이순신 장군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여기서 다 승리하잖아요. 여기서 봐봐. 이렇게. 승리한 요인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이 상대의 적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상대의 적을 알고 우리를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잘못된 용어긴 합니다만
이순신 장군이 상대의 작전을 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요. 계속합니다. 세 번째, 금산 영곤평 전투. 조현, 승장, 영규 등이 싸웠지만 다 전사예요. 700의총이라 되어 있죠. 700명이 전사하게 돼요. 의병들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무덤을 크게 파가지고 다 한 번에 다 매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상으로. 그래서 700의총이라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700명이 죽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700의총이라는. 금산 논벌 전투. 고경명 순절 의병장. 금산의 논벌 전투. 충청도 금산입니다. 승병, 거병, 휴정잡입니다. 휴정. 서산대사라고도 합니다. 금강산이, 아니. 금강산이 아니고, 묘향산입니다. 묘향산. 평안북도의 묘향산에서, 그 다음에 임해군, 서자집안 첫 번째 왕자, 순화군 여섯 번째, 가토 기우마사의 포로가 되어 풀려나기도 합니다. 임해군이 피난 중에 생포됩니다. 근데 책에 보면 강해보다 못해요. 못하다는 얘기는 약간 2% 부족해요. 그래서 왕자가 이렇게 생포가 되면 전쟁은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그럼에도 강해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 또 잡아놓고 봤더니 2% 부족하거든.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아니, 온전한 사람도 그 용도가 쓰임새가 있어야 이렇게 인질로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없어지는 거냐. 왕족이는 왕족인데 이게 좀 2% 부족한데 수가 없는 거잖아요. 모든 부분에 강해군에 대해서 부족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10월달 읽어보겠습니다. 1차 진주대첩 김시민입니다. 이게 있어요. 잡아봐. 제가 일본의 총책임자라면 일본 진주로 들어가는 잡아 죽일 거야. 내가 일본 총책임자였다면 미친놈이야. 멍청한 놈이야. 봐. 자, 부산 왔지? 상주겠지? 그럼 이 호남 뚫어야 되잖아. 그지? 섬진강 넘어야 되잖아. 섬진강 넘어서 광양, 구례 쭉 넘어가야 되잖아. 전라북도까지 전라남북도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 보니 이게 막히거든, 이게 의병들이. 거기 경남 서부지방의 최대 도시가 진주 지역이거든. 진주에 군인들이 있거든, 우리나라. 여기를 친 거야. 그럼 여기 어떻게 해? 가장 아까 두려운 게 뭐래? 이거라고 그랬잖아. 딜레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1차전에 실패했어요. 1차전 실패해서. 1차전 패전했어요, 일본 애들. 나중에 복수하겠다고 또 2차 공격을 하면 2차는 물론 승리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잡아먹겠어요. 전쟁이라는 건 속전속결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본 총책임자였다면 얘들은 잡아 죽일 거야, 내가. 왜? 지시한 대로 가지 않아서 되게 딜레이 됐잖아. 계속 딜레이 됐잖아. 얘들은 성을 지키는 애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들 목적지를 향해 가면 되는 호남 곡창지를 빨리 뚫어야 되잖아. 그래야 군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상황이 연계되고 있다. 12월 25일 가봅니다. 명군 이진 43,000여 명이 도착. 이여송 잡아야 한다. 명나라 총책임자가 이여송입니다. 얘들이 오자마자 평양 탈환합니다. 조명연합군이 빼앗겼던 평양을 탈환합니다. 자, 평양 탈환하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쭉 내려옵니다. 백제관 전투까지 왔습니다. 백제관 여기 경기도 고양시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백제관입니다. 백제관은 명나라 사신들이 올 때 거기서 휴식을 취하고 간복을 갈아입고 일정 기간, 이렇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에요. 조선시대. 백제관에서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꼭 잡아야 된다. 백제관 전투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사실. 왜일까요? 이여성이 약간 거만해졌어요. 평양성도 그냥 한 번에 무르뜨렸는데 이 정도는 그러다 보니 일군에게 기습당하게 되면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제관과 행주대첩이라고 그랬죠. 같은 시기인데요. 행주산성 아시죠, 여러분들?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되게 가까워요. 백제관하고 행주산성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될까? 선생님이 직접 가서 수용차를 끌고 직접 운전해서 갔어요. 좀 차가 막혀서 그렇지, 차가 안 막히면 옛날에 차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도로를 간다면 차를 타고 가면 30분도 안 걸려요. 백제관에서 행주산성까지. 차가 막히니까 한 40분, 50분 걸려요. 선생님도 주말에 갔어요. 그렇게 막혔어요.
그러고도 한 50분 걸렸거든요. 그럼 차가 막히지 않는 상황이라면 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행주산성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행주산 승리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행주산 승리한 전투가 이유는 관민이 합동으로 나섰어요. 기본적인 우리 책에 나온 게 기본적인 관민이에요. 행주산성의 승리 이유는 관민이 합동으로 나섰어요. 연합작전이에요. 두 번째 선생님이 봤을 때 승리한 요인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관민의 합동이다. 특히 막 여인들까지 어떻게 돌멩이 쪼개가지고 어떻게 치마에다, 행주치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어떻게 전투하는 병사들 앞에서 쏴주는 거죠. 그럼 얘들 막 돌멩이 막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데모할 때 막 던지는 식으로. 첫 번째 관민이 합동했다. 그 다음에 관민 중에 여기서 여성까지도 합세하게 되었다. 두 번째 지형을 되게 잘 활용했어요. 지형 지물이 있는데요. 뭐냐면 행주산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 뒤쪽은 한강이야. 이렇게 한강이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한강에 배를 타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상륙하기 어려워요. 저 언덕 위에 올라가기 어려워요. 언덕 위에는 뒤에 몇 명만 있어도 올라올 수 없어요. 몇 개만 던져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얘들이 올 수 있는 방법은 여기야. 이렇게 와야 돼.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여기 성을 쌓아야 돼. 이렇게. 그럼 여기 성 쌓인 데가 다 보여. 오는 애들 쭉쭉 화살 쏴고 돌멩이 던지고 그 다음에 성을 기어 올라오는 애들 있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다 뜨거운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기다가 불을 질러서 애들을 막 화상 입히고 이런 방식으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있어요. 무기입니다. 최신 무기를 활용한 거예요. 최신 무기를 최근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즘쯤은 수류탄 같은 걸 하나 만들어요. 이걸 일명 그때 용어는 비격 진철레라는 용어를 쓰죠. 비격 진철레 같은. 근데 약간 원시적인 수류탄이야. 그 조총 쏘듯이 그 심지를 붙여. 여기 축구공만 가다가 안에다가 이제 살상 무기를 집어넣고 밖에 심지를 붙이면 어떻게 쭉 타올 거 아니야. 쭉 했을 때 위에서 성 위에 던지는 거야. 그럼 뭐가 떼부터 굴러올 거 아니야. 그럼 일본이 뭐지? 뻥 터지는 거지. 요즘 수류탄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화살을 갖다가 보통 우리 한 사람에 하나밖에 안 날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 기계를 만들어서 막 40개, 50개, 60개가 동시에 하면 몇백 발이 동시에 쏟아 나오는, 예. 화살 같은 걸 되게 잘 활용해서 승리하게 됐다 보시면 돼요. 행주산을 가보신 분. 하긴 뭐 자기 동네도 다 안 가봤는데 뭐 행주산까지 원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합격을 한 다음에 백제가는 볼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빈틈밖에 없고. 행주산에 한 번씩 가보세요. 입장료 한 2, 3천 낼 것 같은데 지금쯤이요. 네. 한번 가보시 바랍니다. 특히 남녀간 있으면 가도 괜찮아요. 총 쏘고 이게 인형 뽑기도 하나 있어요. 싸시면 돼요. 인형 하나 뽑으시면 돼요. 데이트 코스도 괜찮아요. (2월 22일) 가봅시다. 행주대첩 건율장관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5월달 명과 일본의 하친 논의. 명나라 사신 16경과 고신육가가 16경에 잡아야 돼. 16경. 명나라 사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사신이 파견된 게 아닙니다. 2차 진주성 함랑 김천일 농계전사 2차. 1차, 2차 아까 얘기했죠. 1차, 2차 진주로 간 일본 회장은 미친놈들이라고 얘기했지. 네. 2차 때 농계가 우리 국어책에 나오다시피 어떻게 반지를 끼운 손을 이렇게 해서 껴안고 한강에 진주의 남강에 퍽 하고 죽었다. 실제 남강 가보시면 죽을 정도의 높이가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떨어지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지금 상태는. 왜냐면 좌우에 남강 위에 댐을 만들어놨어요. 댐을 만든 물을 갖다 가둬놨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물을 흐르지 않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르면 흘려내릴 뿐이지. 그래서 지금은 떨어져 죽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보시면 그 떨어진 바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가서 보시면 실제로 가보시면 그게 촉성루라고 그러죠. 네, 촉성루에 가보시면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좀 구경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시험 기간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 훈련도감 설치. 별표 훈련도감 설치. 유성룡이 건의했다고 그러죠. 임진왜란 중에. 왜냐면 우리가
용병제를 처음 실시하는 거야. 그죠? 양인 개병제가 실패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했죠. 충성도가 약하다 보니 얘들이 열심히 싸울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직업군인제를, 용병제라고 해서 훈련도감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대부분 삼수병이라고 합니다. 포수, 사수, 살수. 포수는 조총부대에 가지고 다니는 애들. 사수는 활 쏜 애들. 살수는 창건병, 창하고 검을 쓴 애들 갖다가 창건병을 살수라고 부릅니다. 94년 10월 달에 선조의 복귀 밑줄 그어서 선후관계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가 한성 복귀 문제입니다. 1593년 한성 복구가 3월 달에 훈련 도감이 11월 달이야. 3월하고 11월 동안 선후관계 잡을 때 끊임없이 나오는 문제야. 선조가 복귀하고 난 다음에 훈련 도감을 만들었습니까? 훈련 도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선조가 복귀했으면 끊임없이 물어보는, 선후관계 물어볼 때 문제예요. 94년 11월 소고군 편성. 이것도 밑줄 그어야 돼. 소고군 편성. 소고군 뭐야? 양천 혼성부대지.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군인 수주가 부족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노비들도 어떻게 군인을 차출시켜서 군인을 만들어서 싸우게 하는 것들을 소고군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왕족 서울 출신 이몽왕이 호소지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휴식기간 되면서 그 반파되고 부러진 관공서라는 걸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쪽 주민들을 동원을 했어요. 노동에 동원했어요. 노동에 동원되다 보니 농민들, 백성들 입장에 되게 불만이 커졌죠. 아니,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관공서 박살나고 박살났다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걸 복구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은데 그걸 역이용으로 이목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계획했다. 불만이 쌓일 수는 있죠. 그러나 전쟁 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건 좀 왕족으로서는 좀 번지수 잘못 짚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죠? 네, 그건 좀 비판받을 내용 중에 하나이다. 96년 9월 토요토미도시 조선 최춘양 명량 해바뀝니다. 97년 1월 달에 정유제라는 달바라며. 여기서 쫙 잘라야 돼요, 여기서. 1597년 여기 잘라, 이렇게 슬러시 자르라고. 정유제라는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수신 무고로 하혹. 서인들이 이수신 출전 명령을 어겼다고 역심이 있다고 선조께 고변, 관직을 박탈했다. 그 선조가 솔직히 좀 그러긴 해요. 좀 욕하고 싶은데. 참 마이크 잡으면 욕을 못하겠어, 내가. 쌍욕을 좀 하고 싶은데. 실은 이러죠. 왕이 그 병법을 배워요. 왕도. 병법을 배우기는 배우는데 병법은 이론으로만 배워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전에서 얼마만큼 경험이 있느냐, 노하우가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병법책만 보고 명령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수신 장군이 그걸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듣지 않고 안 듣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음모론이에요, 쉽게 해서. 음모론에 의해서 이수신 장군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작전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수신을 갖다가 관직을 박탈시켜버리는 거지. 이순신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유명한, 나는 백의종군 하겠다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군복이 아니냐. 백이란 말은 백성들이 입는 옷이란 뜻이지. 흰 옷을 입고 백성들이 입는 옷을 일반 병사로서 내가 의병으로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백의종군을 선언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백의종군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어디 밀양인가 의창인가 가고 있었어요. 전쟁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막 무너지는 거야, 우리가. 막 무너지니까 다시 이수신 장군을 다시 재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칠전장 회의전에서 대패. 제가 색깔펜 미리 칠해놨어요. 별표 앞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전장은 그 제도입니다. 대패. 원균의 전사. 원균 동그라미 잡아주셔야 합니다. 보통 옛날 영화 보면 원군과 이수신과 라이벌로 막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같은 해군 역할로. 원균 전사, 이수신 장군 3군 수군 통지사가 됩니다. 3군 수군 통지사. 엄청난 거죠? 3군 수군 총 대장이 된 거죠. 3군 수군 통지사가 됩니다. 그게 이제 통영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로지르고 통영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은 통영이 3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서 오늘날에 통영이 된 거예요. 명칭, 이수신 장군 때문에. 통영이 됩니다. 통영 가보신 분 계시죠? 여행사 한번 가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9월 명군 직산전투에서 일본군 대파했다. 명나라 군이 아까 노선 중에 충청도 다이렉트로 오래돼 있다고 그랬지, 그지?
명나라의 직산에서, 직산 원래는 천안입니다. 살짝 적어 천안이라고. 천안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여기입니다. 명량해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기 어디죠? 명량은요? 전라도 해남이죠. 해남 우수영입니다. 해남 우수영에서. 해남 우수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해남 가면 우수영 초등학교, 우수영 중학교가 있더라고 하더니, 예, 역사적 기록들이 막 나와 있어요. 자, 봐봐. 우리 또 해양경찰 제출문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우수영과 자수영을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거야. 해군 그 통제본부가 이렇게 전라도, 그 다음 경상도 지역에 2개씩 분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자, 보시면, 여기 경상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은 여기 있다고? 왕은 위에서 남쪽을 내려보는 거야. 그러면 좌측이 여기야. 그럼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우라고, 이렇게. 자, 그럼 전라 자수형, 우수형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전라 자수형이라고 그랬지? 여기지? 그지? 전라 우수형은 또 이렇게 되겠지? 그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순신 장군 다시 봐보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명량해전이 여기 있어. 해남이겠죠? 네. 해남이니까 여기겠죠? 이쯤 되겠죠? 이렇게. 해남 우수형. 여기는 우리 유명한 여수 밤바다. 여수입니다. 자수형. 외우지 마시고 항상 여기 뭐라고 해요? 왕이 밑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경상도도 자수형 우수형이 있어요. 경상도 자수형 우수형 특별히 시험에 나올 게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고, 전라도 지역에 자수형 우수형 잡으시라고. 자수형이 여수 지역, 우수형이 해남 지역. 오케이? 이렇게. 뭐 이걸 얘기하지 않았더니 시험장 갔다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 선생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얘기했습니다. 네. 전라 자수형 우수형, 왕이 밑에서 서울에서 내려볼 때 자, 우 구분하시라고. (98년 8월)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일본군 철수 시작. 철수하는 일본군을 향해서 이순신 장군이 진격 앞으로 노량해전에서 전사, 총탄을 맞고. 근데 보통 일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굳이 후퇴하는데 굳이 공격해서 죽여야 할 이유가 없는데. 근데 전쟁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후퇴하는 적은 전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딴 생각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이. 그 목적을 실행했을 뿐이에요, 이순신 장군. 불행히 근데 흉탄에 맞아서 죽였죠.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노하시오. 나의 죽음을 노하시오. 노량해전 이렇게 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자, 페이지 넘겨갑니다. 그림도 한번 같이 봐주시죠. 백제건 전투 고양시 터만 남아있죠. 백제건 전투하고 누가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넘기지 마시고 대답해봐. 우리가 승리했어요? 쟤네들이 와서 승리한 거예요? 명나라에 이효성 같은 애들이 와서 승리하게 됐다고. 조명연합군의회에서. 그죠? 그 다음에 진주성 가보죠. 경남 진주. 여기 촉성루예요. 네, 모르는 사람 적어놓으세요. 혹시 나중에 진주 혹시 갈 일 있으면 꼭 가볼 관광지가 촉성루니까. 네. 촉성루입니다. 경남 진주의 촉성루에서 1차는 우리가 이겨냈지만 2차는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2차 때 농계가 적장을 떼안고 죽음을 맞이했던 장소. 그때 되게 유명한 그 당시 최고체면 김시민 장군입니다. 김시민 장군도 시호가 충무공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충무공이고, 충무공에는 시호를 가진 분 두 분이 계시죠, 지금 현재. 그 다음, 임질왜란의 그 해전도 한번 봐보시죠, 해전도. 얘들 처음 부산으로 왔죠, 그죠? 봐. 그 다음에 얘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보급을 해줘야 되겠죠.
전쟁을 하게 되면 선발 부대가 하고 후에 보급품이 군량이 됐든 그다음에 군에 대한 무기들, 부품들 같은 전부 다 지속적으로 보급이 돼야 되겠죠. 그 작전을 보시면 수군 부분에 첫째 줄에 이런 게 있어요. 수륙병진작전 밑줄 그어봐. 수륙병진작전. 수군 부분에, 니은의 수군 부분에 수륙병진작전 밑줄 그어봐. 수륙병진작전. 자, 여기 봅시다. 자, 부산으로 이렇게 왔지. 그럼 얘들이 아까 경상도 지역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방향, 충청도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하나의 부대는 호남 지역에서 곡창지대를 점령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서울 가는 목표는 어디야? 개성, 평양, 의주, 명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급품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군량도 따라야 돼, 보급품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산에서 내려서 부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똑같이 한 달, 두 달이 딜레이 된다는 거예요. 보급품 받는 게. 그럼 전쟁 수행이 어렵죠. 그럼 얘들이 이렇게 간다면 이순신 장군과 그 이하의 부하들이 연구할 거 아니야. 어차피 상륙했다면 그 상륙한 부분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지. 그럼 보급품을 차단하는 방법이잖아. 여덟하고 오면 거의 대부분 부산 아파트에다가 배를 댈 거라는 얘기야, 일본 애들이. 이순신 장군, 아닌 것 같다. 내가 애군의 적장이라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전쟁이 너무 지루해진다는 거야. 그렇다면 얘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좌측으로 돌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경기도 평택, 그다음에 개성, 대동강에 의주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방식으로. 그럼 여기를 차단하면 된다냐? 그래서 이게 옥사당당한가, 그다음에 명량해들이 다 여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순신장 보면 다 여기잖아. 부산부터 여기 여수까지 계속 오는 거잖아. 해남까지 오는 거잖아. 그지? 이 지역이야. 이게 누가 이순신 장군이 간파한 게 뭐라고? 수륙병진작전을 간파했기 때문에 옥사당당한가, 노량해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꼭 잡아야 돼. 수륙병진작전이 이순신 장군이 쓰는 작전이 아니라 일본의 작전을 이순신 장군이 간파한 전투라고. 그죠? 우리가 보통 쉬운 말로 적을 알고 나면 우리 백전, 백승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이런 걸 쓰잖아요. 상대의 작전을 알게 되면 보급품 다 차단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노예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얘들 전멸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의병 가겠습니다. 대표적 의병장 곽재우. 최초 의병장. 지금까지 우리 국경기록과서상에는 최초 의병장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벌써 한 10년 됐네요. 최초 의병장 바뀌었어요. 왜 국정기록과서까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뀌기 전까지 그냥 각적으로 가셔도 됩니다. 일단 아셨죠? 네. 새로 바뀌는 것도 여러분도 골치 아프지. 말을 안 해줄게 일부러. 네. 홍희 장군이랑 합니다. 빨간색 옷을 입었죠. 의병에 나갈 때 자기 어머니께서 빨간 옷을 줬다. 김시민과 함께 진주대첩에 공헌했던 인물이다. 그 각재우는 그 남명 조식의 제자입니다. 네. 마찬가지. 그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 거의 대부분 남명 조식의 제자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겠지만 뭐 정인홍이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다 각 남명 조식의 제자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또 각재우는 되게 똑똑했나 봐요. 그 조식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래서 자기 손녀딸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손녀 사이가 될 정도로 되게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던 되게 사랑스러운 제자가 됐겠죠. 사랑스러운 또 손녀딸의 남편이 되고. 조헌, 옥천, 고경명, 전라도 장흥, 김덕령, 전라도 삼양, 김천일, 전라도 세 사람 묶고 고김김 잡어, 전라도 쪽. 정문부 별표. 정문부를 별표하는 이유가 뭐야? 전직 관료입니다. 적습니다. 전직 관료입니다. 관료인 사람은 의병장이 없다는 얘기는 틀린 점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휴정, 묘양산, 서산대사라고도 합니다. 이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고령입니다. 이분이 의병을 하겠다고 저 끝에 묘양산에, 평안북도 묘양산에서 칼 들고 내려오죠. 그럼 쭉 내려오면 유명산에 있는 절들이 성녀들이 다 같이 합류할 수밖에 없어. 봐봐. 간장 짱 아저씨가 나타났죠. 짱 아저씨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 묵주 대신 이걸 칼 들고 내려왔다. 합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젊은 승려들 다 참여해야 되겠지. 해남 대형사까지는 7,000, 8,000명 정도 모아졌어. 각 사찰에 승려들이 다 참여, 내려가면 쭉쭉쭉. 큰 스님 내려가면 다 합류하는 거야. 해남 대형사에 7,000, 8,000명 정도 모아질 정도로 엄청난 승병이 모아졌다는 거야. 이게 일명 우리나라의 호국불교야. 승려는 전쟁하면 안 돼. 사람을 죽이면 안 돼. 그지? 적이든 아군이 죽이면 안 되잖아.
그 우리나라가 불교를 갖다 호국 불교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있고 불교가 있지 이런 식이에요. 다른 데 어떻게 종교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잖아. 근데 약간 좀 달라. 이 호국 불교 설치 두고 있더라. 사명당 제자입니다. 서른대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금강산에 있다가 자기 스님이 평양탈환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남 대형사까지 같이 성병장을 역할했고 끝에 보시면 일본이 건너 포로 송환에 공헌을 하게 됐죠. 정식 관료가 아닌 승려가 포로 교환에 책임자로 갔다는 얘기는 뭔가가 암시하는 게 있습니다. 명나라가 반발할 수 있습니다. 왜? 야, 니네만 포로 있어, 조선만. 우리도 포로 있어. 우리 명나라 애들도 포로 지금 일본에 가 있는데 몇천 명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명나라보다는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명당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발각돼 어떻게, 우리가 보낸 게 아니야. 지 개인적으로 갔나 봐. 공무원 아니잖아. 승려잖아. 자기 사명감으로 간 거지. 우리가 관계 없어. 발뺌하기 딱 좋은 그런 액션을 취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보시면 돼요. 이때 이제 함정파는 게 더 있어요. 의병장을 쭉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혹시 일반 평민의병장이 있어 없어? 저거나 평민의병장에 그 적어야 돼. 대부분 유생의병장이야. 그잖아. 다 유생이잖아. 정부만 전직 관료잖아. 다 유생의병장들이야. 평민의병장 없다고 적어야 돼. 그럼 평민의병장 없다고 X하시고 옆에 적어야 돼. 평민의병장 처음 등장한 건 언제요? 평민의병장 언제 나타나야 돼? 우리 일제강점기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 을미을사 정미의병 등장하잖아. 을미 때 있어 없어? 을사 때 있어 없어? 을사 때 처음 나타나잖아. 저거 을사의병 때 평민의병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구분하라고 이것만. 임진왜란 때는 평민의병장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접어들면서 을사병 때 가면서 이제 평민의병장들이 드라드라 신돌석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기억나셔야 됩니다. 선생님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반격과 이란의 구분 잠시 갈까요?